연금 개혁이 저는 됐을 때 이거는 조금 부족한 제도지만 그나마 해서 다행이다. 불합리한 측면이 있더라도 마이너스적인 요소보다 플러스적인 요소가 더 강하다. 연금개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선진국에서도 봤을 때 복지제도 중에서도 개혁을 한번 하기가 어려운, 왜 그러냐 하면 다양한 직종, 연령대, 그리고 생각이 다양한 사람들이 한 제도 안에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도를 한번 개혁을 하려 그러면 이쪽 이야기를 받아주려고 하면 상대편에서 이제 손해를 보고 다른 편에서 그런 어떤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점으로 봤을 때 과거 한 20, 30년 전의 상황과 지금 상황은 완전 판이하게 좀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에 이제 원샷으로 연금 개혁을 순탄하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제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제도 개혁도 지지부진했고, 최근에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도 제도 개혁돼서 2007년도 지금 2025년 한 18년 만에 이제 연금 개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들게 이제 이루어졌다. 그 이후에는 바로 이런 다양한 어떤 특성을 가진 집단들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인 어떤 변화, 이런 것들도 제도 안에 다 녹여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다. 그래서 이거 개혁해내기 위해서는 이해하고 양보하고 타협을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고민을 해야 이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지금의 연금 개혁 내용은 보험료 더 내고 나중에 보험금 더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출산과 고령화 때문에 앞으로는 이 국연금의 가입자가 더 적어지고 그 연금 수령자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데, 보험료만 더 많이 내는데 왜 나중에 그 연금 수령하시는 분 그 연금 급여를 좀 적게 같이 받게 되면 이 세대 간의 평등성은 좀 있지 않을까? 그것도 좋은 질문입니다. 급여 받는 세대에 대해서는 제도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지금 통제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만약에 너무 저출산이 발생을 했고 그거를 커버해 줄 수 있는 재원이 축소됐고 보험료도 상환하는 만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급여를 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연금 급여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리 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젊은 근로세대보다 노인세대가 돈이 더 많아, 부자야, 이렇다 그러면 거기에 연금소득에 대해서 좀 과세를 함으로써 다시 순환시키는 방법도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거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노후 빈곤을 많이 고민하고 있지, 노소득이 풍부하다, 이런 고민은 상대적으로 좀 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민의 대상이 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크게 고민할 어떤 주제는 아니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동조절장치라는 그 제도인데요. 보통 자동조절장치는 이제 유럽이나 공적연금 선진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국가들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험료율이 18%, 20% 가깝고요. 소득대체율도 한 40% 그 이상, 한 50%, 60% 정도 육박하는, 보험료도 높고 급여도 너무 높아서 그런 상황에서 재정 불균형이 발생한 거예요. 20%에 상응하는 보험료인데 거기에다가 30%를 내라고 하면 너무 높기 때문에 급여를 삭감하는데 좀 자동적으로 경제가 이제 좀 안 좋다 그러면 급여를 좀 깎는 거로 보험료를 더 올리기는 어려우니까 그렇게 도입된 게 자동조절장치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도 자동조절장치 기능을 좀 넣자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안 된 이유는 우리는 보험료율이 너무 낮습니다. 아직 부담이 된다고 하지만 9%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급여도 낮은 편입니다. 저부담 고급여라고 이야기를 해서 상대적으로 급여가 높다지만 유럽에 비해서 보험료도 낮고 급여도 낮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직까지 성숙 단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 조절 장치가 들어와서 뭔가 조정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측면에서 반대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아마 우리도 보험료가 한 20% 가까이 되고 급여 순위도 한 40% 넘어서 한 5, 60% 됐다 라고 하면 자동 조절 장치가 자연스럽게 아마 도입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거고 수용도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 조절 장치 이야기는 재정 안정화 그게 중심이었기 때문에 조금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는 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아마 빠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연금개혁 사례는 80년대 이후는 대부분 이제 재정 안정화 사례이고요. 앞으로도 아마 저성장
모토로 이제 간다고 봤을 때 고령화라는 이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재정 안정화에 좀 초점이 좀 맞춰지지 않을까. 당분간은 성장이 받쳐주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재정적인 어떤 문제가 급여 문제보다 조금 더 크게 부각될 거다. 스웨덴의 제도를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이제 보는데요. 그 제도는 소위 NDC라고 이야기하는데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이라 해서 명목 확정 기여 방식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공적 연금에서 운용을 하지만 시장적인 요소를 넣어서 시장의 어떤 수익률을 반영을 해서 급여를 준다. 이런 측면에서 NDC 제도가 일반적으로 공적 연금을 이야기할 때 그래도 성공적인 사례가 아닌가. 라고 이제 봅니다. 재정적인 거를 일정 정도 반영을 하면서 최저 보장이라고 해서 그 제도가 하나 도입되어 있습니다. 일정 정도 밑을 이제 커버를 하면서 비례적으로 소득 보장을 이제 해주는 그런 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어떤 제도가 우리나라에 맞을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NDC 제도가 맞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꼭 맞다. 단정은 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 유럽의 연금개혁 사례에서는 좀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현재 노드백은 없죠. MG 의원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개혁이 덜 됐다. 화를 냈잖아요. 당연히 개혁이 덜 됐죠. 즉 개혁이 완벽하려 그러면 시장 시스템적인 사고로 가져야 완벽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시장 시스템으로 갈 수는 없어요. 만약에 시장 시스템적인 사고로 보험료를 얼마나 올려야 될까요? 25% 정도 가야 돼요. 내일부터. 그래 할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당장 내일부터 9% 내다가 25% 내라 그러면 제도를 없애자. 복지제도가 하나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졌는 제도인데 이걸 없애서 얻는 혜택과 지금 현재 가지고 있으면서 얻는 혜택을 비교해 봤을 때 불합리한 측면이 있더라도 마이너스적인 요소보다 플러스적인 요소가 더 강하다. 연금 개혁이 저는 됐을 때 이거는 조금 부족한 제도지만 그나마 해서 다행이다. 지금부터 논의해서 구조개혁이라든지 이걸 제도를 조금 더 개선된 방향으로 자꾸 만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DB 방식이라고 하는 현재 국민연금 제도 틀을 여기서 이제 스톱하고 재원이 부족한 거는 조세나든지 이거를 이제 충당해서 가고 나머지는 이제 스웨덴 방식이랄까요? DC형의 수익만큼만 나는 어떤 방식으로 해가지고 간다라는 건데 DC형 형태로 간다 그러면 9%를 내면 소득 대체율이 20%예요. 40%를 받으려 그러면 20% 가까이 보험료를 내야 된다. 그 논리는 재정 안정화 중심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좀 그런 거예요. 물론 KDI에서 낸 거는 이제 그 보험료를 좀 더 올리고 이제 가자라고 운용 수익도 더 넓히고 그런 논리인데 그런 부분들도 실은 세대 간의 갈등이 없어진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세대 간 갈등을 더 부추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새로운 제도 틀 안에 이제 들어가는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급여 수준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보험료를 지금보다 2배를 내야 되고요. 2배를 내지 않고 나는 급여를 적게 받겠다 하면 소득 대체율이 20%예요. 지금의 절반밖에 못 받아요. 그런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현재 재정적인 어떤 부담이 있는 현행제도는 조세로 해야 되는데 누가 충당해야 되느냐? 그럼 근로세대가 누구예요? 어차피 후세대잖아요. 후세대들이 근로세대의 핵심이기 때문에 후세들이 세금으로 내서 이거를 해결해 줘야 돼요. 이미 놓여진 시위와 똑같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올 3월에 연금 개혁이 있었고 획기적인 부분이 상당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 부분을 추후에 좀 더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보험료율이 13% 올라갔고 소득 대체율도 43% 해서 재정 안정을 이루면서 급여도 조금 올리는 형태로 해서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재정 안정에 좀 긍정적인 시그널은 줬지만 기금 소진 시점이 56년도에서 이제 71년 정도로 한 15년 정도 늦춰지는 데 불과했기 때문에 또 이런 논쟁이 계속될 겁니다.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좀 멈춰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구조개혁을 이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구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연금만 아니라 우리가 노소득 보장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 국민연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기초연금도 있고 그 위에 퇴직연금, 개인연금도 있고 주택연금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모든 것을 아우러서 노후 보장을 충실히 할 수 있으면 되지 국민연금만 개혁해서 노후 보장을 달성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경계한다고 봤을 때는 전부 다 아우르는 어떤 이 개혁, 즉 구조개혁이라고 합니다. 구조개혁을 통해서 국민연금의 어떤 이 제도 개혁을 좀 뭔가 완화시켜가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돈 더 내서 세대가 왜 더 받아야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좋은 건데 거기에는 초점이 약간 잃고 언론에서 접하는 거는 기금이 부족해서 지금 당장 얼마 안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많이 내야 되고 그럼 그분들이 적게 받아야지 왜 우리가 지금 더 내야 되지? 근데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민연금만 봤을 때 세대를 딱딱 끊어서 보면 유불리는 있어요. 국민연금만 봤을 때는 굉장히 혜택을 받는 어떤 선배 세대인 거야.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제도가 계속 어떤 개선되고 있고 그게 복지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복지적인 혜택을 받게 될 거라고요. 절대적인 손해는 아니다. 제도만 봤을 때는 상대적인 손해는 맞는데 그 상대적인 손해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수용할 것이냐 이런 숙제는 좀 남아있기는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